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원생 노조가 결성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카이암의 루바이야트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이명박 기자회견 그 뒷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명박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것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 발언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쉼표까지 옳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은 자제되는 게 더 나았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칫 이명박이 쳐놓은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사리 분별을 못할 때나 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에 썩어 빠지다 못해 문드러진 사악한 보수에게 적절한 매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씨가 제 아무리 효험 있는 정치적 술수를 쓰더라도 뭘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스코어 이명박은 헬게이트가 열린 셈입니다. 저건 어떻게 권력이 나서서 봐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별도로 진행될 엄정한 검찰 수사는 보수에게 매우 준엄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보수는 자기들이 진보 세력에게 가했던 악행을 진보가 자신들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이 지금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광란의 저주 구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유린한 죄과를 추궁당하는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비난받는 그 잣대를 갖고 남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행태는 진실과 정의에 대한 조롱일 뿐입니다. 그 기저에는 진실과 정의란 게 뭐 있겠냐 하는 생각이 깔렸을 테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쯤에서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보수 세력, 아니 가짜 보수에게 채찍질을 가할 시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명박에 대해 탈탈 털고 얽힌 자들 모조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주 진보 정부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저급하고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그널이 필요한 저들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MB 응징은 우리 법치와 촛불혁명 정신이 잘 계승되는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노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표현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MB 집사 중에 집사로 알려진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연일 비공개로 조사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MB의 부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 본사에서 4톤에 육박하는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괴 중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긴급 제보라며 제보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제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4대강과 보 그리고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파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을 포함한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공동선언을 통해 가칭 통합개혁신당의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통합선언문 발표는 불법이자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밝히며 전당대회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반대파 내부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개혁신당 창당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미국 뉴욕에 있는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뉴욕에서도
MB의 얼굴을 보실 수 있으시죠? 온 신문과 인터넷에 도배가 돼서 지나칠 방법이 없네요. MB의 그 거친 기침 소리도 들으셨겠고요. 네, 뭐 가슴이 많이 떨리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총평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게 없다, 혹은 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결백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짊어질 테니 실무자들은 그냥 놔두라는 얘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였군요. 실제로 어제 발언을 들여다보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혹은 뭐 다스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다만 뭐 창업할 당시에 내가 뭐 컨설팅 정도는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언급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어차피 정치는 프레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지 않고 이대로 가면 법적으로 본인이 처벌받게 생긴 것은 기정사실이 된 이상 프레임을 치는 거죠. 이것은 정당한 사법활동이 아니라 노무현을 내가 정치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믿는 집단으로부터 내가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 같지 않은 프레임을 지금 씌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동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점을 좀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응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MB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다 불었다. 이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김희중 씨가 다 불면 이건 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MB가 그 무슨 말을 해도 뒤집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MB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부정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더 큰 사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입장 발표를 안 하고 다만 현재의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수사의 맥을 빼려는 그런 의도다. 거기에 더해서 거친 기침을 하는 걸로 봐서는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느껴집니다. 예, 뭐 어떻게 해서든 잘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시절에 잘 나가던 판검사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많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보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증거를 더 모으고 정확하게 준비가 되면 저는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명박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봐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을 단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지시자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국정원은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뭐 돈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뇌물을 먹임으로써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했다는 건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워야겠죠, 책임자에게. 자, 그래요. MB의 이런 드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절벽까지 왔다.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환 일자 그리고 구속 일자만 남은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뭐 구속영장 다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법부가 얼척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이제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성회 보좌관님하고 할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죠? 네, 17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정당 발전 방안 관련돼서 의결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씩 소개를 드렸는데 한 번에 모아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직접 민주제로 4권을 도입했다는 점인데요. 투표권, 발언권, 토론권,
소환권을 이번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요구할 경우에 당원들이 10분의 1 이상이 전원투표를 발의를 하면 이 안이 채택이 돼서 권리당원의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떤 안건이든 청구서를 서면을 적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당무감사원에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발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국 대의원대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등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긴 서서의 안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국 대의원대회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의원총회는 권리당원의 100분의 3, 최고위원회는 권리당원의 100분의 4 이상이 발안을 요청하면 안건을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구조를 바꾼 겁니다. 100분의 3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요. 권리당원의 3%가 모여서 안을 제시할 경우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꼭 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제 권리당원들이 직접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당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당원들이 많은 내용들, 창의적인 내용들을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같이 이제 토론권이라는 것이 생겨서 권리당원이 서명을 하면 정책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 공개 토론, 공청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한 정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권리당원이 요구하면 당이 그것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이라는 건 결국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을 운영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환 발의의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전국 단위에 선출된 당직자들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10% 이상만, 현재는 지금 전국에서 20% 이상의 권리당원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 소환이 됐는데 이것이 각 시도별로 각각 10%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지역위원장의 경우도 해당 선거구가 마포 같은 경우 갑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포 전체에서 30%의 권리당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돼서 지역위원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권리당원들이 해당 지역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선거구 마포을이라고 하면 마포을에서 30%를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포 갑을을 합쳐서 30%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요건이 완화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 소환제 비슷하게 정당 내부에서 자기 지역구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엉망으로 한다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의 힘을 더 강화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최근에 합당 분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하고 해산하고 개정하는 경우에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당이 합당을 하거나 해산을 할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전부 투표를 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국민의당의 경우처럼 500명을 누굴 뽑아갖고 투표를 시키니 많이 하는 논쟁이 아예 벌어지지 않도록 좀 명문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새정치죠. 네. 안철수 대표가 악망하던 새정치를 저희가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0년 당원제를 도입을 하기로 돼서요. 정확히 아직 연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당적 기간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100년 당원제를 도입하고 이분들에게 전국 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이제 전국 대의원으로 배정이 돼서 당대표나 중앙에서 이제 선거를 할 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시게 된 거죠. 전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선을 강화해서 경선 원칙을 광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을 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이제 명문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경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 내에서 권리당원의 3%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만들어서 경선의 자격은 부여하되 무경선으로 막 이렇게 여태까지 후보들이 뽑던 과정들은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 권리당원들이 요구하면 어디나 경선을 좀 벌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다음번 총선 때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은 광역단체장을 출마하려고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사퇴를 하도록 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신설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을 하다가 해당 시도당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6개월 전 사퇴를 명문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도당의 이제 당비가 현행은 시도당으로 모든 돈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해서 중앙당이 10%를 가지고 시도당이 90%를 내리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중앙당이 왜 10%를 가져가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잘 되는 지역구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좀 어려운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원 지역 같이 이제 취약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들어오는 시도당의 당비만으로는 당 운영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당비는 중앙당이 회수해서 그 취약 지역을 돕는 것으로 바꾸도록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현행에서는 대면 접촉을 대의원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대의원하고 당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완전히 금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뭐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대면이라는 건 결국 만나서 밥 사주는 일들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대의원들만 이것을 접촉 못하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의원하고 당원 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전체가 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식의 금권 선거를 좀 뿌리부터 뽑아내는 일을 가지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추천도 방식을 혁신을 했습니다.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돼서 말도 많았고 잡음이 있었는데 선출 분야와 절차 방식을 정확히 정해서 비례선거 공정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국민공천심사단에 의해서 2회수로 선출을 먼저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공관위에서 분야와 성비를 조정을 남녀가 저희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예. 맞춰서 이것을 중앙위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누구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비례대표에 껴놓고 이러는 것들을 좀 원칙적으로 저희가 막았고요. 20대 청년 후보자 같은 경우 경선 가산점을 30%를 부여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위원 순위 투표할 때도 30%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해볼 수 있는 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남이나 강원 지역, 소위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10%를 비례를 부여하게 돼 있던 것을 15%로 배정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 좋은데 현행법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지역들에서 비례대표로라도 뽑힌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당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경선에 불복하거나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해서 탈당 경력의 정의를 당의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다 적용하기로 했고 탈당을 했던 사람은 경선에서 감산 2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감산을 20% 당하면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의 그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철새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아, 김용민이 큰일 났네. 자유한국당은 아직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의 예비당원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지금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서요. 예비당원제를 만 16세에서 19세 미만,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비당원으로 받아들여서 정당 정치를 청소년기부터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권역별 최고위원제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에 많은 좀 의견들이 모여져서요.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전 방식으로 그냥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을 포함해서 다시 고민하기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 혁신안을 내놓고 정당을 발전시키겠다. 즉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하신 분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당에는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뭉개고 당을 지멋대로 운영했던 김종인, 제2의 김종인 사태는 과연 방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이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개입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0%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권리당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제 바뀐 제도에 의하면 전국 대의원대하고 중앙위원회에 그 안건을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하면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경우에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 대의원대에서 김종인 대표의 탄핵건을 발안을 해서 권리당원들이 싸워볼 수 있겠죠. 네. 통과 여부는 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힘이 권리당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몇 그 인사들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러 차례의 큰 선거에서 패배한 것 이거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던 20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 이것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완전히 당을 지멋대로 도륙을 냈어요. 이런 역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래서 민주당이 정당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공심위에서 처음에 부결됐던 안건을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가결을 시켜서 컷오프를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태들을 보여줬었죠. 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당원들이 당을 더 열심히 감시하고 당이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지켜보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다음엔 LA에서 뵙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심도 깊은 그런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양육가설을 선물해 드립니다.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은 부모 양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도서 양육가설은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성장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책 뉴욕타임스가 주목한 올해의 도서 양육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이니 서둘러야겠죠?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MB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랄도 풍년이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기침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병역면제 사유가 이거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침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예. 뭔가 조금 모르게 사람이 이제 좀 절박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낙검수부터 시작이 됐었던 김용민 PD님도 함께 하셨었던 그 오랜 투쟁이 끝이 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아이고 참. 예, 이제는 뭐 다 끝나가는구나 싶은, 오히려 저는 좀 그 이명박의 절박한 표정이 승리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좀 즐거운 느낌으로 다가왔고, 한편의 아름다운 개그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MB가 그런 이유는 제가 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힌트를 드렸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는가. 예. 제가 아직 브리핑을 못 들어봤는데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도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명박은 뭐 고령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관지 확장증 뭐 이런 걸로 병역 면제. 그러니까 그 기침을 한 게 그런 연출의 하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통상 이제 온 국민이 주목할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저렇게 기침을 격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예. 그거는 의도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게 저는 공감이 되는데, 이제 MB로서는 참 꼼꼼한 꼼꼼한 분이시잖아요.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늘은 이 땅에 MB를 내려줬지만 또 김용민 PD님을 함께 내려주신 거죠. 적의 의도를 간파하는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 MB의 꼼꼼한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MB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자 꼼수를 쓴다면은 불과 몇 달 전 기무사 가서 열심히 테니스를 쳤던 건강성을 온 세상에 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MB 입장에서는 김용민 PD님이나 이런 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주진우나 뭐 김어준 정도쯤 돼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낙검수 멤버들을 정말 진심으로 물리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살다 보면은 뭐 해 뜰 날도 오고 해가 가릴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MB 보낼 때가 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원생 노조가 결성됐다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이미 이제 조직 구성은 끝났었던 것 같고요. 다음 달 24일에 공식 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고요. 아마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 6개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고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조직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학원생이 노동자인가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논쟁이 좀 될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학생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의 원리를 찾고 이런 건 학생회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자치조직, 대학원 통학생회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냐? 비록 신분은 학생이지만 사실상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수 따까리인 경우가 많죠. 예. 심각하게 교수들의 갑질에 놓여 있지만 노동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라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못 만들었던 겁니다.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라고 불리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 노조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도대체 대학원생이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논쟁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원래 노조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 때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쟁 속에서 조직이 점차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교조도 그랬고요. 공무원 노동조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처한 현실을 뚫고 노조를 만든 건 정말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지지하고요. 언제나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결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대학원생 노조의 절박함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원래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는 2015년에 인분교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 이후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인분교수를 경기도 모 대학 장모교수 이렇던데 저는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사람에게 똥을 먹일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밝힙니다. 장호현 교수고요. 김용민 PD님께서 나오신 강남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대학을 밝혀야 돼서 근데 공교롭게도 강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말이죠. 이 부분까지는 아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아실까 싶은데 지금 총장이 윤신일 씨라고 이분이 이제 총장이 된 이래로 학교가 이제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경영의 논리 이런 걸 앞세우다 보니까 이 학교가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이호빈 목사라고 이분이 설립자인데 기독교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분으로서 굉장히 진보적인 재단이었네요. 그렇죠. 네. 한신과 더불어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통일 그리고 목회자가 주도가 된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평신도가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이걸 기반으로 이 건강한 신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총장된 이래로 신학과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실 이 학교에 뿌리라 할 수 있는 신학과를 없앤다는 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안 된다. 취업이 잘 안 된다. 뭐 대략 이제 감 잡히시겠죠. 네. 이 자본의 논리가 아주 훌륭한 사상을 가졌던 기독교 학교 하나를 만들면 그분이 총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그쯤 됐어요. 이 양반 아버지가 그 이사장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를 족벌 학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림이어서 그렇죠. 진짜 좀 속상하네요. 예. 근데 하여튼 요 장호연 교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요때 이제 20대 후반의 한 남성 조교가 이 장호연이라는 자한테 악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2013년 3월부터 한 2년 동안요.
뭐 야구 방망이로 맞고 뭐 입에 교수가 재갈을 물리고 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카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이제 이랬다는 건데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때리기도 직접 했지만 다른 제자를 시켜서 이 조교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교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TV에 중계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잘 패고 있나 이걸 이제 영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 지시를 카톡으로 하는데 카톡 내용이 이래요. 30분 후 약속 못 지키면 또 10만 원 추가에 가스 처먹는다. 식당은 못 나간다. 전화도 그냥 받지 말거라. 넌 다시 삼실도 굶고 개새끼 짓 하며 사는 게 그나마 정신들어. 괜히 식당 보냈어. 지금부터 주는 음식만 처먹고 시키는 짓만 해. 넌 네가 알아서 하는 새끼가 아니야. 한 번만 더 걸려봐. 성과 없어봐. 너 밤새 각오해. 내일 저녁까지 일해. 앉아 일해 이 새끼야. 졸아봐 또. 장주임, 김 과장은 캠 지켜보다 졸 때마다 등짝삼, 스싸, 오 조치해.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등짝삼은 등을 세 대 때리라는 거고, 스싸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슬리퍼로 싸대기를 때리는 걸 스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교들끼리 서로 슬리퍼로 싸대기를 때리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교에게 업무 실수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걸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하고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도 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거운 박스 들고 벌 세우기,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전화 연락도 감시하에 최소한만 허락하기,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서 전치 6주 상해 입히기, 소변을 30여 차례, 인분을 16차례나 강제로 먹이기, 2, 3일씩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기,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발사하기, 상습적으로 슬리퍼로 싸대기 때리기, 한 팔로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번씩 하기, 이제 이런 걸 시켰다는 겁니다. 네. 다른 사건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알려져서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들한테 스캔을 시키는데 서류나 문서를요. 8만 장을 스캔을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8만 장이요? 예, 이른바 이걸 8만 대장경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네.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장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엽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짓을 시킨 교수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요. 서울대 인권위가 이 일을 조사를 했는데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됐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뭐가 과장됐는지 내용을 밝혀보라고요. 8만 장 서류를 스캔을 시킨 게 과장이라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8만 장 서류를 스캔시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8만 장 서류를 스캔을 시켰다는 게 왜 엄청난 인권 탄압이라고 보도를 하는 걸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대 인권위가 내린 처분이 고작 교수에게 재발 방지를 서약하라. 그리고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서울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다닙니까? 미친놈들인 겁니다. 게다가 진짜 서울대 교수들 집단이 엽기적인 게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어떤 교수가 언론에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과대 교수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 개입했던 교수가 나중에 단과대 교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냅니다. 그 8만 대장금 교수 사건을 내가 언론에 알리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랄도 진짜 풍년인 겁니다. 이게 왜 사과문을 보냈겠습니까? 짐작컨대 교수사회에서 언론에 알린 그 교수를 왕따를 시켰겠죠. 야, 동료 교수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언론에 알려 이 비겁한 놈아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왕따 당하는 게 싫어서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면요. 이딴 놈들이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게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 1월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조사를 뭉개버려요. 미친 새끼들인 거죠.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놈들이잖아요. 인권의 기본은요. 피해자, 내부 고발자를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인권의 ABC예요. 그리고 그 고발을 한 학생은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교수들한테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교육부에 용기를 내서 고발장을 낸 건데 그러면 교육부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지시를 하면 당연히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인권센터의 일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보고 직접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누군지 직접 얼굴 까봐 이거잖아요. 예. 이딴 새끼들이 무슨 인권센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 피해 학생을 숨겨주기 위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3월에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건이 불거졌는데 인권센터는 이 교수를 징계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일에도 서울대 총학생회가 행정관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 8만 대장경 교수 해임하라고요. 아직도 학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 미친놈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걸 왜 징계를 못합니까? 니들 눈에는 학생들한테 8만 장 스캔하라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요? 지들이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교수들한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올해 1월에 JTBC가 보도를 한 건데요. 아주대학교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갑질을 하는데 이 대학원생이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학생이었어요. 예. 화장품학과였다고 하는데 교수가 이 대학원생한테 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고객들 좀 만나보고 싶다. 네가 안내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출장 삼아 교수를 모시고 이 조교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프를 치는데 이 교수가 골프를 친 골프장 비용과 식사비를 전부 인도네시아 대학원생이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원생이 받았던 연구비 700만 원도 뺐습니다. 네가 연구에 기여한 게 없다 이거죠. 베트남 학생도 있었는데 베트남 학생은 이 교수가 소유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50만 원만 줬다는 겁니다. 노동 착취를 한 거죠. 아주 국제적으로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수 성이 변모 교수라던데 아시는 분들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이름 그냥 까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변 교수 주장이 뭐냐면 골프비는 내가 내려고 했는데 대학원생 인도네시아 학생 A씨가 먼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진짜 학생이 먼저 내려고 했다 쳐도요. 교수가 말리고 자기가 내야죠. 만약에 학생이 냈다면 나중에 돌려주는 게 스승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모 교수 네 말이 맞다고 쳐도요. 제자가 돈 내면 어이구 골프 잘 쳤어 이러고 나오는 게 교수의 인륜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따위 교수는 어디서 인성교육을 받아서 교수가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교수 갑질은 끝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보냐면 문제를 수정할 자정 능력이 교수 사회에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학 교수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제가 교수들의 갑질이 정말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부의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나는 안 그런다. 착한 교수들도 많다.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는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들이 한두 명 엽기 교수의 일탈이 아닙니다. 저게 엽기 교수의 일탈이면 왜 저런 일이 계속해서 불거지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 착한 교수들도 많다. 많죠. 제가 그걸 왜 모릅니까? 정선태 교수님 같이 제가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교수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갑질을 하지 않아도요. 동료 교수들이 제자들한테 갑질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못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요. 동료 교수들이 갑질을 하는 걸 보고 싸웠습니까? 말렸습니까? 이걸 지금 대부분 교수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교수 사회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내 위치가 곤란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갑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본 척 넘어갔던 교수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없이 비겁한 짓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들의 갑질 문제는 절대 자정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라는 집단은요. 가장 건드리기 힘든 지식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군사 정권도 제일 건드리기가 힘들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호받았고요. 지식인으로 대접받았고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도 70년 동안 자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자정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조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노동조합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 교수들을 노조가 적발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투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대학원 노조 위원장 성함이 구슬아던데요.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다수 대학가 학계가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 활용하는 구조에서 대학원생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는 이 근본적인 조건을 다시 세워서 선후배 연구자가 서로를 존경하고 당당하게 연구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보십시오. 대다수 대학과 학회입니다. 즉 대학원생들이 느끼기에 교수의 갑질 문제는 몇몇 교수의 일탈이 아니고요. 대다수 대학과 학회에서 발생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몇몇 교수의 일탈을 과장하지 마라. 교수사회를 모독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기 전에요. 그 몇몇 교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조사하고요. 일탈을 잡아내고요. 투쟁해야 됩니다. 못 본 척 지나가는 건 가장 비겁한 지식인의 범죄인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대학원생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뜨겁게 지지합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고 용맹스럽게 투쟁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기자로서 그 투쟁을 언제나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구입해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전세를 끼고 산 경우는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현재 주택보험률 102%의 수치를 들이대며 공급은 충분하다,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진단이며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출퇴근과 각종 정주 여건이 편리한 새 집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경제 전문지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올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언론은 이런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을 포함해 지방 상당수의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는데요. 지금은
이들 지역 집값이 정체되거나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와 인천 집값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선대인 소장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고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고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신DTI도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4월부터 시행되죠. 선대인 소장은 이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투기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작동한지는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난 다음에 따져봐야 한다고 전망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더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춘천 6도, 전주 6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비교적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네요. 어떤 시를 읽어드려야 이 눈앞이 환해질지 이런저런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고심 끝에 고르신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번 주에 어쩌다 보니까 아랍, 중동 이쪽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떠난 김에 페르시아 시인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11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에 살았던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마르 카이암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를 통칭해서 루바이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루바이아트는 루바이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루바이는 페르시아어로 사행시를 의미한다는군요. 이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이 1000편이 넘는 루바이, 그러니까 사행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1859년에 영국의 시인이자 번역가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이 오마르 카이암의 루바이아트를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영문학사에서는 대단한 고전으로 꼽힙니다. 11세기 페르시아 시인의 작품을 19세기 중후반에 영국의 시인이자 번역가가 번역한 거죠. 이 번역이 영문학에서 대단히 아주 소중하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시집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술에 대한 예찬이 대단합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니까 이완배 기자께서 뭐 과음하셨다 그러던데 예. 슬플 때 드시면 과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술의 의미를 뭐 음미하는 데도 아주 좋은 시고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 어제 그 MB가 기자회견 입장 표명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 끝이 어딜까? 정말 보고 싶고요. 그 많은 재물들 가지고 뭘 할지 정말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껴두었던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어렵게 찾았어요. 다시 한번 뚝 뒤져보니까 역시나 좋은 시들입니다. 한 편씩 보면서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짓으로 삶을 연명해가는 MB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그 까르페 디엠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오마르 카이암의 시를 관통하는 것도 지금 여기를 즐기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헌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살라는 게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11세기면은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쯤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집에는 101편의 그 루바이 사행시가 실려 있는데요. 15번째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네. 황금싸라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물 쓰듯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이나 황금의 대지로 화신할 수 없는 몸 죽어 묻히면 그 아무도 파보지 않으리.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황금싸라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뭐 MB 같은 사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밥 한 그릇 잘 안 산다 그러죠? 아, 엄청난 수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그 아껴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이 대지를 다 황금으로 장식하려고 그러는지 자신의 무덤을 다 황금으로 지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수지에 묻어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악취가 날 겁니다. 네, 황금싸라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물쓰듯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이나 황금의 대지로 화신할 수 없다 그래요. 황금의 대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죽어 묻히면 그 아무도 파보지 않을 텐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현재 삶에 조금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죽음이 우리 삶의 또 다른 얼굴 또는 거울이라면은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현실을 더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할 텐데 죽음에 대한 사유 자체가 동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 보면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영문 번역도 함께 있는데요. 영문 번역을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 편 하나 더 볼까요? 17번째 시입니다. 예.
비슷하게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보라,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에 밤과 낮이 엇갈리며 출입하는데 대대로 누리는 술탄의 영화, 정한 시간 끝이 나면 사라지리라. 우리가 흔히 권불 10년 이런 말 쓰죠. 화무 11홍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좀 생각하면은 참 허무할 때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 권력의 정점에 있거나 부의 정점에 있는데 그게 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이나 부의 정점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인류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오마르 카이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생명도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여인숙에 밤과 낮이 엇갈리며 출입하는데 대대로 누리는 술탄의 영화. 이 술탄은 이 이슬람권의 황제를 술탄이라고 하죠. 예. 페르시아 쪽에서는 샤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황제의 영화라는 것도 정한 시간 끝나면 사라지리라. 죽음이 우리 노크를 하면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시 한 편씩 읽다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겸손해지 업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를 읽을 능력이랄까 관심이 없을 테니 어쩌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고른 시 중에 MB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9번 시와 50번 시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짝했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인데 벗이여 삶의 비결 찾느라 일생을 보낼 건가. 허위와 진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말해보 무엇에 의지하여 일생을 사나.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예. 허위와 진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제발 좀 말해봐라. 무엇에 의지하여 일생을 사는지. 예. 물으나마 대답은 뻔하겠죠. 허위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물으라고 해놓고서도 물으니까 대답도 못하는 그런 추한 뒷모습을 고스란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이때 족 같은이라는 말은 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이완백 기자까지 하던데 저까지 하면은 예. 미안합니다. 예. 나중에 그 검열 장치가 좀 풀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가 50번째 시가 이렇습니다. 허위와 진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면 그렇소. 알리프 한자가 비결이 되어 그 쉬운 비결만 찾아낸다면 갈 수 있으리 보물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여기서 알리프란 말이 나오는데 알리프는 아랍 문자에서 알파벳에서 A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처럼 그어진 건데요. A라는 그 글자,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은 아랍의 알파벳 알리프 한자만 정확히 알면은 이 허위와 진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 쉬운 비결만 찾아내면은 정말 보물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찾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욕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시편 중에서 49번과 50번은 저는 허위에 의지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집이 술에 대한 예찬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편들 한두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번째 시입니다. 님이여 오늘은 잔을 채워 씻어내자. 어제의 회한과 내일의 두려움을. 닥쳐올 날이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일이면 이 몸도 7,000년 세월 속에 잊힐 것을. 이게 그 감동의 물결이 아직 밀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크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대의 포도주며 그대의 입맞춤이 만물의 시종인 허무의 끝이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대여 내일의 그대 또한 다름없으리 하면서 또 술에 대한 예찬을 쭉 펼쳐놓습니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페르시아의 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랜 세월 이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작품들이어서 그런지 그 향기가 저한테는 아주 은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그 소중하게 간직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66번째 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예. 저승이 어떠한지 지레 짐작해 보려고 볼 수 없는 세계 속에 내 영혼을 보냈더니 이윽고 돌아온 영혼 이렇게 답을 했네. 내 자신이 천국이요 지옥일라라. 아이고. 네, 요 한 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천국이요 지옥일라라. 이건희 회장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그런 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불교에서는 뭐 일체유심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모든 게 마음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오마르 카이암은 저승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보내서 물어봤더니 저 멀리 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천국이요, 너 자신이 지옥이다. 아,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지옥이 펼쳐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시인과 시 제목을 오마르 카이암의 페르시아 시인의 루바이아트라는 사행시 한번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허위들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지옥의 성체만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아무리 은폐한다 하더라도 은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한 번쯤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잔 옆에 이 시를 곁에 두면은 참 술맛이 당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와인 한 잔 드시면서, 아니 막걸리도 좋습니다. 짤막하니까 한편 읽으시면서 술의 의미들 한번 생각하시고, 과음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술의 의미들 음미하시면서 또 인생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그리고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MB의 부인 김윤옥 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씨에게 잡혀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윤옥입니다. 한간에 제가 된장녀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뒷돈을 챙겨서 명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아먹긴 했지만 제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며 얼마나 또 바쁘게 지냈습니까? 심지어 2010년 당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제가 인사로비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지요. 제가 무슨 최순실도 아니고 말입니다. 남편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벌였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고, 김윤옥 씨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뒷돈을 챙기시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MB가 서울시장 지낼 때 기자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기자로 위장해서 서울시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거라고요. 아니, 김윤옥 씨가 신분을 위장하다니 국정원 공작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에게 매달 2억 원 이상을 상납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국정원장에게 신분 위장 노하우를 알려준 컨설팅 비용이었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무슨 컨설팅을 받은 겁니까? 네? 발가락에 다이아 반지 끼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의 부인 김윤옥 씨에게 가수 김건모 씨가 부른 발가락 띄워드릴게요. 기분 좋은 아침 햇살 비쳐 눈을 뜨면 보고 싶은 너의 얼굴 키는 작고 뚱뚱하고 얼굴 못생겼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난 내가 그런 여자를 왜 택했는지. 발가락 그녀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섹시하고 귀여워요. 손가락 그녀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우유처럼 길고 길어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박 씨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이죠. 아, 이게 기자회견을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없고 그냥 뭐 혼자서 떠들 것 같으면 종이로 내든가. 이게 좀 아쉽다면 쥐가 셀카로 뭐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든가. 뭐하러 예.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기자회견을 지금 이 시점에 뭐하러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어제 그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합당 선언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알고 있었죠. 예. 국면이 이 국면인데 왜 하필 그날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아까 그 페이스북 라이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엊그제 그 MB 기자회견에 간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 이럴 바엔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나 하지 뭐하러 불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예. MB 기자회견. 뒷얘기가 많다고요? 네, 엊그제 뭐 이명박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이 내용은 김현민 브리핑을 통해서 만나보셨을 테니까요. 제가 전해드릴 것은 이날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뒷얘기입니다. 네, 뭐 저희 기자도 현장에 가서 기자들을 스케치를 했는데 이 광경을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많이 변했다라는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명박의 권위가 또 얼마나 쑥대밭이 됐는가 또 이것도 뭐 알 수 있는 광경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이명박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은 오후 한 3시 50분 정도에 기자들한테 통보가 됐었어요. 이게 회견 시간이 4시 반이었으니까 이제 불과 40분 만에 내가 입장 발표를 할 테니 기자들아 모여라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나마도 이제 시간이 좀 미뤄져서 1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에 이명박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왜 4시 반에서 5시 반으로 1시간 미뤄졌냐면은 이명박 쪽하고 기자들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건물 관리인들하고 이명박 쪽의 경호원들이 건물 출입을 봉쇄를 해놨고 또 이명박 쪽에서 뭐 현장에 풀단을 구성해서 들여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풀단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할 때 좀 많은 기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때 기자들 중에서 일종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다른 기자들의 요구사항까지 또 받아서 아니면은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다른 기자들한테 전해준다거나 몇몇을 추려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방식인데요. 예. 여기서 풀단을 구성을 해서 들여보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총 8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7명 정도만 취재를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취재진하고 MB 측이 1시간여 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안이 좁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안이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서 그 MB가 기자회견했던 거기가 제일 큰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도 좁게 앉으면 앉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이렇게 기자들끼리 그렇게 합의가 돼서 대표 선수들을 뽑은 거죠. 기자들 안에서. 근데 그 자리는 뭐 대체로 MB가 언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계속 그 사무실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대기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뭐 이렇게 다 구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명박 쪽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4명만 들여보내라고 한 겁니다. 네, 이러니까 좀 황당하고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을 뭐 자기 말 받아 쓰는 스피커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때 이제 주진우 선배가 나타나가지고 예. 좀 늦게 와서 미안하지만 본인이 이 자리를 이제 10년 동안 기다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이 팬 기자 그러니까 신문 잡지 이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TO가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진우 선배가 가위바위보를 제안을 하셨고 예.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그나마도 주진우 기자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한국일보 기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한국일보 기자는 들어가서 뭐 한마디라도 물어봤답니까?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MB가 나와서 그냥 기자회견을 문을 읽고 그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라도 뭐 물어봐야 기자 아닙니까? 뭐 그냥 가서 쓰고 나올 것 같으면야 뭐하러 들어가요? 차라리 양보하든가지.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그냥 저렇게 말하는 것만 받아 적을 거면은 어차피 뭐 보도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베껴 쓰는 게 낫긴 하죠. 어쨌건 뭐 이게 기회가 또 한 번은 더 있었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MB가 거기가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래서 MB가 사무실에서 딱 나오면은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질문을 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됐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MB가 나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MB 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자들이 이제 확 열이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MB 쪽에서 뭐 여기 있으면 이제 포토라인을 못 한다, 뭐 문 옆에 있지 말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MB가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상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막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근데 뭐 MB가 딱 나와서 기자들이 한꺼번에 싹 몰려들면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자들끼리 몇 명 이제 질문할 선수들을 골라가지고 질문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너네가 가가지고 MB가 딱 나오면은 MB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된 모양인데 기자들도 불의의 사고가 없기 위해서 뭐 최소한의 인력만 붙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마라. 뭐 MB가 아마 답을 안 할 거다라고 하니까 YTN 이상엽 기자가 폭발을 했는데 비키라고 하니까 이제 이상엽 기자가 보좌진한테 엄청나게 이제 쏟아부었어요. 아니 뭐 적당히 해야지. 뭐가 떳떳해서 지금 이러냐.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뭐 갑질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좌진이 어차피 뭐 질문을 해도 뭐 어른이 대답을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막지나 말든가. 그러니까요. 왜 막아? 어차피 답을 안 할 거면 나 참.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기자들도 아니 뭐 답을 하건 안 하건 지 자유긴 한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MB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하는 모양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뭐 기자들이 그러면 뭐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MB가 한 6시 반쯤에 나왔고 기자들 둘이 붙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나씩 던졌죠. 근데 이명박이 나오자마자 약 3에서 5초 사이에 차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질문 하나 안 받고 갔죠.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나에게 다 물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갔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땐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MB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처음에는 좀 차를 막는 것 싶더니 사진 기자들이 아마 막았던 모양이에요. 사진 기자들은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임무고 MB가 차에 타기 전에 가로막고 한번 좀 질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럴 때 좀 MBC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좌진들과는 충돌이 있었지만 MB 자신과는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 참 기자들의 발상도 웃기네요. MB의 그 하수인들이 질문 못하게 한다고 그 하수인들하고 말싸움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아니 MB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수인들이 뭐라 하건 간에. 그렇죠. 뭐 하수인들이 뭐라 하든 간에 뭐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하수인들한테 뭐 그렇게 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긴 하고요. 근데 MB의 기자회견은 그거였잖아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그런 의혹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주준우 선배를 들여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런 룰 좀 정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한번 진짜 뭐 궁금한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쑤시고 들어가면 되지. 그 80명이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나 참 그 웃기네. 왜 그렇게 편의를 봐줘. 아니 뭘 잘했다고. 아까 그 YTN 기자 말 잘했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들의 편의를 봐줍니까? 저한테 화를 내셔봤자. 그렇죠. 제가 정상근 기자님께 화낸 건 아니고
아니 봐줄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 왜 MB한테 그렇게 쫄아요?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나 참 거. 뭐 어쨌건 답을 하건 안 하건 일단 뭐 들이붙어서 어차피 뭐 MB는 답을 안 했겠죠. 뭐 답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MB가 답을 안 한다고 뭐 손으로 MB 입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뭐 어쨌건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기 전에 한번 좀 막아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뭐 출처 문화 같은 뭐 그 비슷한 건데 습관적으로 팝을 짜고, 그러니까 물론 불의의 사고 같은 게 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기자들이 그 질문하려다가 난장판이 되고 이런 국민들이 욕을 안 합니다. 질문을 안 하니까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왜 MB를 봐줍니까? 나 참 그 이해할 수가 없네. 미디어 오늘의 그 김도연 기자는 그런 거 안 봐주고 그냥 들이받잖아요. 막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거의 뭐 저 훌리건처럼 이렇게 따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하고 무시하고 간다? 그 자체로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자체가 취재 결과물입니다. 왜 편의를 다 보장받고 질문하려고 합니까? 나 참. 그렇죠. 뭐 애초에 뭐 한 4명만 딱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는 그럴 거면 우리 뭐 취재 안 한다라고 좀 거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MB가 이제 거기 있다가 나온 거니까요. 기자들이 끌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는 달라붙어서 좀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 MB 때 그들이 이 언론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죠. 또 밥줄을 끊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일을 당했으면 더 열불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끈떨어졌으니 MB한테 더 거세게 달려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MB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따위한테 쫄아가지고 말이죠. 묻는 말도 못하고. 그 뭐 기자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나 참. 오늘 분노가 굉장히 폭발하시네요. 아니 그 질문을 허락받고 질문한 게 어딨어. 그냥 들이받아야지. 질문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쑤시고 들어가서라도 물어봐야지. 왜 그거를 질문 안 해준다고 어차피 그 아무 힘도 없는 하수인한테 붙잡고 야단이나 치고 말이야. 아니 MB한테 가서 막 따질 순 없나? 그러게요. 네,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쪽 밑에 사람들하고 좀 싸워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하수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MB한테 가서 카카 아무래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이 이게 그려집니까? 아이고 정말 참. 네, 그럴 리가 없죠. 대충 뭐 알았다고 한 다음에 이제 MB 나오면 그냥 달라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0명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래서 80명이 달려들어서 막 MB한테 질문 답하라 이렇게 계속 충당하면은 MB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더라도 그 자체로 이게 취재 결과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딱 2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MB 옆에 달라붙어서 질문을 하게 했는데 그 모습이 좀 너무 약하게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경쟁력밖에 없는 한국일보 기자 그렇게 주진우를 제치고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은 그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또 살펴보죠. 네, 뭐 YTN 최남수 얘기 잠깐 드릴 텐데요. 요새 최남수가 회사도 못 들어가고 좀 외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김도연 기자가 최남수를 체포하러 상암동을 뒤졌는데. 봐봐, 그게 바로 기자 정신 아닙니까? 네, 상암동을 뒤졌는데. 예. 상암동 어디 카페에 있는 거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김도연 기자가 뭐 질문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이제 최남수는 그만둘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 이제 YTN이 성명을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바닥까지 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청와대랑 정부를 끌어들여서 최남수를 쫓아내고 YTN을 장악하려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어이가 없는데 이 성명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박진수 위원장이 요즘 회사에서 청와대나 방통위도 최남수에 대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이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YTN이 큰 언론사인데 큰 언론사의 사측이 이제 세중에 떠도는 소문 하나 듣고 와가지고 내가 다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권력을 끌어들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막 이런 문구라도 적힌 정부 문서라도 가져와야 그게 이제 통할 텐데
뭐 이렇게 우리가 듣기로는 뭐 박준수 위원장이 이러고 다닌다더라 막 이런 황당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YTN도 그렇고 뭐 최남수도 그렇고 뭐 거의 바닥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했고요. 최남수 씨는 그러면 지금 계속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맨날 그 카페에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오늘 찾은 거는 그 카페에서 찾은 거고, 근데 그 카페가 딱 보니까 뭔가 좀 회의실 같은 것도 있고 한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계속 해오지 않았었나 뭐 이렇게 추측은 좀 되는데 어제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예. 이명박 씨를 찬양했던 그 양반이 촛불혁명 이후에 공영방송 사장을 한다. 쥐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렇죠. 너무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본인 의사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한테 YTN 사장을 맡긴다는 것도 웃기고 또 이제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뭐 이런 식으로 뭐 헌신자 버리든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도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SBS가 그 비정규직 촬영 감독들에게 월급을 밀려서 그나마도 이제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그 비정규직들을 험하게 다루는 곳이 방송계인데 이 방송계 특성상 뭐 프로젝트별로 비정규직을 쓰는 일이 많아서 이게 비정규직 종류도 많고 또 인원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겨레 21의 폭로로 방송가의 상품권 실태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났고 또 여기에 대해서 SBS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SBS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는 지난 3년간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상품권 총 49억 원어치 중에 22억 원어치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아, 이 상품권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왜 그 예능 프로그램 끝에 보면은 뭐 어디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스틸 사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협찬. 네, 일종의 협찬으로 받은 거였죠. 이걸 받아다가 저는 뭐 시청자들에게 선물로 주나 했는데 이게 아니라 촬영 감독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급여 명목으로 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 원래는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협찬을 받았으니까 뭐 라디오에서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쿠폰을 쏜다든지 상품권을 드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써야 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는 그 애초에 그 월급 같은 거는 현찰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도 위반한 거고 이 상품권 사용 내규에 관련해서도 좀 위반을 한 건데 어쨌건 뭐 SBS에서는 보도에 나왔던 그 동상이몽 관련해서 2016년 9월 말서부터 이게 그 카메라 용역 회사에 용역비하고 상품권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세트로 줬대요. 그러니까 상품권만 준 건 아니고 용역비만 준 것도 아니고 용역비랑 상품권을 이제 섞어가지고 줬고 이 A사가 비정규직 카메라 감독님들에게 현금하고 상품권을 같이 이제 나눠줬다는 거죠. 아하. 근데 다만 그 SBS는 이 동상이몽 PD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부인을 했습니다. 담당 PD가 이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라고 하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여서 그 담당 PD의 말이 듣기에 따라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제보자를 색출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한 전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협박 아니에요? 근데 네,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방송계의 일종의 갑인 PD가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전화해서 뭐 언성을 좀 높였다라고 하면은 뭐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SBS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협박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SBS PD 쪽 입장만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와 함께 그 SBS는 뭐 이 상품권 페이가 뭐 관행이었고 뭐 앞으로 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일단 뭐 올해 3월 예능부터 상품권 협찬을 일절 받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상품권이 쓰이는 것을 금지하고 상품권으로 지급된 임금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서 돌려주고 제보자나 시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SBS도 물론이고 이제 방송사들이 이렇게 제작비를
절감을 하면서 성과를 계속 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SBS 노조의 성명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SBS가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뭐 답을 내놨는데 이게 그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와닿는 대책이 될지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톨앤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9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강남 4구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도리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707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93%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앞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7%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호태황님,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면 시간이 흐른 뒤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다스주인 콩밥 먹이기님, 제가 사는 지역은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강남의 과열지구에 대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경남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남 양산입니다. 정답자 강서구 한이아빠님 이메일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오늘도 묵묵히라는 동료들과 김용민 브리핑 같이 듣고 싶습니다. 팥비님, 김용민 브리핑 덕분에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김아무개님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김아무개님, 네이버에 상주하던 댓글 부대들이 다음까지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길랍니다. 내가 지치면 누가 웃겠습니까? MB야 그냥 가자. 감사합니다. 긍정정서님, 북한과 함께 평화올림픽을 치르면 전쟁이 멀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이완배 기자님 말씀 완전 동의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